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적어도 3차례 군에 전화를 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 측의 문의냐 압박이냐 혹은 청탁이냐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를 했다. 검찰 수사 내용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보좌관과 아들의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추가 연장 관련해서 최소 이 보좌관이 3차례 전화를 했다라고 동아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추구에는 증거를 내놓으라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동아일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 과연 단순 문의일지 아니면 구체적인 청탁 내지 압박일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게 됐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기소를 지켜보면서 오늘 이 기사 제목과 같은 물음을 윤미향 의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을까? 검찰이 1억 원 넘게 윤미향 의원이 1억 원 넘게 유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8가지 혐의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오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미향 의원의 기소를 바라보고 있는 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440명 중에 단 1명꼴밖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한국의 숨은 감염자 미스테리. 항체 보유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뉴욕은 25%, 런던은 17%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1,440명 중에 단 1명만 항체가 생겼다. 비율은 0.07%. 정은경 본부장은 1만 명을 추가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거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의 내용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우드워드는 대북 핵 사용까지 상정했다라고 주장했고 우리 청와대는 그런 작계는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두고서 공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 80기 사용도 포함 가능하다라고 어제 저희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중앙일보도 오늘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뼛속까지 2인자 스가 건방장관이 70%의 압도적인 득표로 내일 일본의 총리로 지명이 됩니다. 철저한 2인자, 아베에게 감사하다, 아베 계승이 내 사명이다 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인재를 영입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돌아온 저희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의원 출신, 판사 출신, 고시 3관왕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저희 돌직구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청와대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 오늘부터 저희 돌직구쇼에 전격 합류하게 된 우리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인사드립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든든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보좌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최소 3차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대로 청탁인 걸까요? 잠시 후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소.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만 무려 8개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0.07.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항체 형성 비율만 0.07%.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3차례 전화를 했다라고 보도했고, 어제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느냐 의혹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보좌진의 전화라는 제목으로 톱뉴스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저희 보도 내용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보좌관 전화, 추미애 장관 아들 부탁으로 최소 3차례 했다라는 게 검찰을 취재한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급부대 미 2사단의 지역대 지원장교 출신의 김모 대위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김모 대위의 검찰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던 최 씨로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연락을 받았다. 지난 12일, 13일 당시 추 장관 보좌관 최모 씨와 추미애 장관 아들 각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4일에서 25일 사이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추 장관 보좌관에게, 추 장관 보좌관이 상급 부대의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주된 보도 내용이고요. 이 같은 통화는 최소 3차례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일에 한 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날은 1차 병가 마지막 날,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그날입니다. 21일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 의무 기록을 뒤늦게 제출한 날입니다. 보좌관의 통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25일 당직 사병이 휴가 복귀 전화 직후에 상급부대 간부가 나타났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그 날에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오늘 동아일보는 타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 보좌관 최모 씨는 현재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부탁으로 군에 전화한 건 맞다. 청탁은 결코 아니었고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 문의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의 해명도 저희가 나란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대선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 보좌관이 당대표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검찰 안팎에서는 오늘 동아일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 따르면 3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전화를 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하면 바로 대선 직후죠. 직후에 이제 야당에서 집권당에 된 대표의 보좌관이 수차례,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는 최소 3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군 관계에 전화를 합니다. 물론 그게 특별히 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사실 여러 차례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군 관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화 날짜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14일, 21일, 25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증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데 14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병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은 15일부터 2차 병가가 시작됐는데 사실 바로 이번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죠. 21일 날 뒤늦게 제출한 날입니다. 그리고 25일은 얘기한 것처럼 24일부터 개인 연가가 시작되는데 오히려 하루 늦게 휴가 명령서가 나온 날이죠. 따라서 휴가를 연장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 그리고 그 시점이라는 게 늘 그 특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군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마다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늘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먼저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검찰 안팎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대선 직후 유력 당대표의 보좌관이 당대표의 아들 문제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전화한 것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보좌관은 청탁이나 압박이 아니다, 단순 문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형이 거기서 왜 나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보좌관이 왜 나오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전화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산 적이 있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정말 국방부 말처럼 전화로 휴가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보좌관에 전화를 걸 것이 아니라 직접 군에 전화를 걸어야 될 일인데 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이 군에 연락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보좌관은 개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아닌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보좌관이 군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문의 상황이었던 어떤 경위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해명과는 완전하게 배치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어떠한 경위로든 군에 직접 스스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10일 동안 나왔던 병가가 그 이후로 연장이 되고 추가적으로 개인의 사적 휴가까지 쓸 수 있도록 이것이 조치가 취해졌다면 여기에서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외압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행위들이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동아일보가 여러 가지 내용들 정황을 잘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까지 상황이 나왔으면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나와서 해명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문의냐 압박이냐,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은 유력 당대표 보좌관 형이 거기서 왜 나오냐, 그것도 3차례, 이건 압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변호인 측에서 이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을 하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3번 전화했다. 그리고 시점 이런 것들이 새로 밝혀진 것뿐이죠. 자, 6월 14일에서 25일 사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의 시절이다. 이렇게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교롭게 그때 정권이 교체가 됐을 뿐이지 이때는 이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병가 중일 때예요. 그 시간인 것이지 그 시간을 대선 이후다, 직후다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픈 시기일 뿐입니다. 예. 네, 그렇게 정치적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보좌관이 전화한 것 그 자체는 김병민 의원 지적대로 저도 방송에 나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굳이 왜 보좌관이 전화하냐, 본인이 하면 될 것이지. 이런 것인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청탁이나 외압이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왜 그러냐면 근거가 그렇습니다.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지침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70년, 80년, 90년대 군대 생활한 저희들 시각으로는요. 지난번 17분 미귀 나왔습니다만 1분을 줘도 영창 가야죠. 예. 그러나 지금 군생활 문화가 여러 차례 이제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지침이 돼 있어요. 휴가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기간 내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것은 전화, SNS, 이메일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지휘관은 정확하게 즉시 휴가 정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안 한 지휘관은 오히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군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한 남성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를 보낸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황제 휴가 맞죠. 예. 그러나 지금 어떤 규정 전혀 위반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그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법 규정도 이미 밝혀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단정하지만 지켜보자는 것이에요. 다만 제 주장대로 왜 보좌관이 전화했냐. 왜 보좌관이 전화했냐? 그리고
청탁과 외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단순 문의라고 하지만 왜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적 시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것은 빨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보좌관이 세 차례 전화를 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과거 추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했느냐는 의혹과 관련돼서 보좌관이 왜 사적인 일을 하느냐라고 되물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시에는 야당 의원에게 보좌관이 왜 사적인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느냐라고 되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네.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몇 번이나 전화했느냐가 오늘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지금 주제인데 어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을 회피한 거죠. 분명히 지금 온 국민의 의혹이 생기는 마당에 그 부분은 저는 장관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밝혀야 되는 거지 보좌관 당신이 밝히시오라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세 차례 최소한 전화한 걸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날짜를 보면은 14일에서 25일 사이에 세 차례. 그러니까 14일은 한 것 같고 25일을 한 것 같고 중간에 어느 날짜인가는 뭐 정확히 명시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보면은 그 두 번째 병가 이거 이제 진단서는 나중에 됐지만 그러면은 1차 병가가 끝난 다음 날 또는 그 후에 이제 연장 허가를 해준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14일 날 전화했다 그러면 그날 1차 병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날 전화해서 뭐 그날 처리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5일 전화예요. 25일은 뭐냐면은 그 3차 그러니까 2차 병가가 끝나고 24일 날 끝나고 이제 24일 날 이제 3차 개인 이제 연가를 쓰는 예. 날인데 그 다음 날 지금 전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차 연가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보좌관이 전화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직 사병 이야기도 진단서 늦게 낸 2차 병가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 탈영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뭐 주장하지는 않는 거고 3차는 자기가 25일 날 당직 사병으로서 서씨 그 아들에게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를 했는데 이미 이제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화한 거죠. 그랬는데 상급부대 대위가 와가지고 연장 처리하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24일 날 이미 그 탈영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다음 날 전화 통보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날이 25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지원 단장은 3차 연가에 대해서 내가 전화로 처리했다 이미 다 했다고 하지만 지원 단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직 사병이 지금 현재 지금 탈영 상태가 돼 있는 거고 부대에서는 아직 그 지원 단장 보고를 안 한 상태고 그럼 지원 단장이 어떻게 알고 휴가 처리를 하냐 이거죠. 25일 날 아니 3차 연가를.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지금 하여간 다음 날 25일 날 지금 전화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전화를 받고 연가 처리한 것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탈영이고 그것이 아니고 미리 지원 단장이 어떤 경위로 3차 연가가 필요한지를 알았는지 그걸 이제 규명해야 되는데요. 그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장이 혹시라도 25일 날 전화 받고 처리해놓고 말 맞추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청장이 정경심 교수가 PC로 적당히 만든 걸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영희 총장이 뭐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했냐면은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몇 사람이 전화해서 표창장을 내가 주라고 그 구두로 승인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거부했다고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총장이 알겠습니다. 내가 예. 했다 그러면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건은 이 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인데. 예, 저희가 좀 추후에 하여간 25일 날 전화 짚어보도록 날짜가 하겠고요. 좀 석연치 않다는 고승덕 말씀 의원님의 어쨌든 개인 견해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한 말씀 예. 간단히 붙일까요? 우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전화를 했던 보좌관과 추장관의 아들 은 사실은 이제 선거 때부터 이제 서로 만나서 밀접하게 자연스럽게 인연을 쌓은 그야말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형동생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예. 하고요. 그러다 보면 1차 병가가 이제 끝나고 2차 병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일병인가 계급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반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좀 연장해야 되겠다. 본인이 해야 맞지만 이 계급 구조상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엄마는 고위공직자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친하게 지내는 형한테 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저도 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문제가 됐으니까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칼같이 따질 때는 이렇지만 사실은 보좌관들이 모든 일 다 합니다. 정책적, 정무적 일을 다 하는데 그럴 때 아마 그래 그럼 형이 한번 전화 걸어서 물어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14일 전화할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25일을 지금 군수덕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해당 그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클리어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직 사병이 25일 날 그 미복귀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복귀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반에 가서 제일 먼저 당직 사령 행정병에 다 신고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니, 카투사라고 다르겠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23일 복귀하기로 돼 있는 날 만약에 휴가 연장이 안 됐다면 그날부터 23, 24일이 탈영 상태인 거예요. 근데 25일 날 당직사병이 그날 알고 탈영 미복귀 여부를 인지했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직사병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당직사병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인 이건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당직사병은 그럴 수 있어요. 부대 일지만 보면 그 당시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23일, 24일 날 그 군대 휴가 후 복귀하는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이틀 동안 미복귀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전환 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역시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예. 거기에 맞춰주고 만약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 시점과 관련된 고승덕 의원님과 또 박수현 또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로 다른 의견 들어봤습니다. 당직병사 얘기가 나와서 어제 추 장관의 당직병사 관련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도 그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했다라는 추 장관의 발언 들으셨는데 김병민 위원님 네. 앞서서는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추 장관께서 말했는데 당직사병이 좀 오해하거나 억측하고 있다라고 네.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청년이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인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SNS 기록까지 하나둘씩 다 찾아가면서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등에 대한 동료 부대원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까지 일파만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조금은 수정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에 있는 군의 입장이라면 저도 군에서 제가 부대 일지를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매일 저녁마다 점호를 하게 되고 그날의 휴가자라든지 이 부대 인원들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군의 규정이라면 박수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기간 동안 모르고 있는데 왜 일요일에 가서 갑자기 인원이 맞지 않느냐고 당직사병이 얘기하느냐 볼 수 있지만 카투사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 자유롭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는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일요일 저녁에 당직사병이 이 내용들을 확인했다라는 게 당직사병이 주장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투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 상황에서 마지막 날 봤을 때 충분하게 2차 병가가 끝나고 복귀해야 되는 인원이 부대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전화를 했다는 기록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당직사병이 전화를 추미애 장관 아들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의 병가가 끝났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왜 집에 있냐? 지금이라도 큰일 났으니 빨리 들어와라고. 그러면 당직사병 입장에서
전화를 받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대에 신속하게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 엄마의 보좌관이라고 했은 형과 통화를 통해서 그 보좌관이 군대에 연락을 취하게 됐다면 이 보좌관은 대한민국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일을 아무리 친한 사적 사이라도 그 일을 대신해서 군부대에 뭔가 민원이든 청탁이든 연락을 취했다면 이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처벌 앞으로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한 예. 번만 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예. 이제 지적을 하셨으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잡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대 일지라고 부대의 기록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투사 이 부대의 경우에 우선 복귀 장부가 있어요. 복귀 장부는 그 지원 관장실에 가서 당직 사령 앞에서 휴가 복귀를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수기로 기록을 하는 장부가 하나 있고요. 그럼 그 부대에는 부대 일지 말고 그 상황판이 이제 화이트보드처럼 크게 있어서 거기에 지우고 쉽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2가지를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일지를 작성하는 병사나 이런 부분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부대 일지는 최후에 몰아서 작성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은 이 2가지는 다 수정이 돼 있을 텐데 이 부대 일지가 수정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25일 당직 사병은 그 수정이 안 된 부대 일지만 보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직 사병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직 사병은 그 자료만 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 기록이라는 것은 3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만일 23, 24일 날 이 복귀가 안 됐다면 그 부대가 난리가 났어야지 25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당직사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쯤에서 국민권익위가 등장을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권익위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권익위의 답변이 지금 논란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 황희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후에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 댓글에 SNS를 현재 폐쇄한 상황입니다. 당직사병 A씨는 실명 공개돼 위협을 받고 있다.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 국민권익위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권익위의 판단 또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수사와의 직무 연관성이 논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는 장관 직무와 이해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전 조국 전 장관 때와 권익위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권익위가 내놓았는데 위원장이 교체가 됐어요. 박은정 위원장에서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으로 교체가 됐는데 지금과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추 장관 보좌관 출신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이 돼서 뒷말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자, 2가지입니다. 당직사병의 보호 요청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느냐, 권익위의 답변,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이번 밑에 동부지검의 수사가 이해 충돌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죠. 둘 다 논란인 거죠. 첫 번째 먼저 얘기를 하면 물론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익제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것이 법적으로 특정한 부패라든지 비리 이렇게 딱 특정한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했던 일을 뒤늦게 증언하는 건 공익제보가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 입장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여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당직 사병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국가기관으로서 보호할지 이 여부를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건 어쨌든 법적인 얘기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문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해 충돌에는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적 이해관계자인가 그리고 하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렇게 2가지를 보는데 뭐 사적 이해관계자는 틀림없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뭐 명백한 사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추 장관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인데 여기서 본 건 이겁니다. 동부지검에 확인을 했더니 동부지검에서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무 발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국민권익위도 직무 발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본 것처럼 지난해 10월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안에서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게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현 정부도 내로남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같은 사안에서 같은 내용을 두고 왜 조국 전 장관 때 부인을 수사했을 때는 이해 충돌이 되는데 추미애 장관 때 아들을 수사한 건 이해 충돌이 안 될까? 이 문제가 이제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 문제도 다시 한번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좌관과 통화했냐 물었을 때는 보좌관과 통화를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신이 만약에 통화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에 그때는 입을 맞췄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수사에 어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직 사병 문제가 나오니까 당직 사병 문제에 대해서 억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답변이 당직 사병이 공익 제보라 하면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진술에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사안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고 또 반대로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전 이런 이중성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정과 공방도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제목입니다. 타령이다. 너무 야비하다. 야당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하면 이거 타령 아니냐라고 공세를 가했고 추 장관은 너무 야비하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는 답변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국방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장관이 민원을 했느냐, 남편이 민원을 했느냐가 어제의 논쟁거리였습니다.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했고요. 고승덕 의원님,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몇 번 했느냐, 그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 장관 부부 중에 누가 국방부에 민원을 했느냐, 어떤 형식으로 민원을 했느냐, 누구를 통해서 민원을 했느냐, 어떤 내용을 민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주말 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라는 추 장관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부부라도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통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만나야지 부부끼리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말 부부라서 못 만나서 못 물어봤다고 하는 건 조금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고승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가 민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처벌에 관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 이제 민원실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부대장한테 압력 넣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하는 건 그냥 일반 다른 부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추 장관이 여기에 지금 담벼락을 치면서 자꾸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들 문제에 개입하면서 나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자료는 이제 부모 이렇게 하고 부모 중에 누구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에 그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부 아니면 뭔데 그러면은 뭐 당신이 안 했다 그러면은 부가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부에 대한 답변을 지금 회피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고요. 자꾸 이제 지적되는 문제지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통화 기록이 얼마 전에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지검도 역시 부실 수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승덕 의원님, 네. 누가 전화했는지 정말로 민원실에 그냥 일반 부모처럼 민원을 넣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민원을 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록이 국방부에 없어졌으니까 네. 추 장관이 주말 부부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가 없겠군요.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죠. 뭐냐면 이제 부모라고 적어놓은 것이 이제 분지 뭔지도 특정 안 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가 가능성입니다만은 추 장관이 전화했을 때 직접 했겠습니까? 보좌관 시켜서 그 민원실에 전화했겠죠. 어떻게 장관이 민원실 또는 당대표가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민원실에서는 누구 지금 대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 장관이라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부모라고 적어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없어졌다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게 됐다. 네. 그러면 우리 쪽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네. 추 장관 주말 부부니까 남편분에게 좀 추 장관 대신 전화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전화했는지. 근데 어제 추 장관이 국회 답변을 예. 보면서 좀 바쁘시다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정부 질문 열리면 예. 나가서 분명하게 법적인 부분과 국민 정서적 부분을 잘 구분해서 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뭐 규정에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 중이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국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만 지금 보좌관이 전화했네 다만 국방부 단순히 민원실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가 가족이 알아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 소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정서적 눈높이에서 죄송하다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저는 추 장관의 국회 답변이 17일 날 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훨씬 쉬워지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제 추 장관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혼자 독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소설을 쓰신 해부터 예. 시작해 자꾸 이렇게 돼 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억울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할 거는 빨리 사과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흐리지 않고 예.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야당은 이제 앞으로 네. 추 장관 지지 때마다 자, 주말 부부인 남편분에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누가 국방부에게 어떻게 민원을 했는지 이제는 확인되셨습니까? 라는 질의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집권 여당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갑자기 머뭇거리면서 순간에 침묵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예. 그 침묵의 시간만큼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에 있는 의원들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민원실에 전화했으면 이거는 미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미담인 건지 청탁인 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는 건 이제 추미애 장관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 10초에서 1분이면 모든 것들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김병민 의원님에게 간단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 문제의 시작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가 가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황제 휴가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 본질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법적인 문제가 클리어가 돼 나가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무슨 보좌관이 전화했네, 뭐 했네라고 자꾸 이제 쥐꼬리만한 이런 걸로 사족처럼 자꾸 늘어지거든요,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책임이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떤 근본적인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도록 당에서도 지도부가 이 문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할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작은 것들에 질문하시는 건 맞는데 그 중요한 큰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 여부를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또 추미애 장관 측에 묻지 않겠냐. 그래 이 문제는 당내에서도 좀 정리를 해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시고 덧붙이면 이것은 국민의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등 이 병역에 관해서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문제가 아니냐고 공정에 관한 문제에 명쾌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정부 질문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집권 여당의 인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있었던 사실을 저는 박수영 의원님처럼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해서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의 2탄 데자뷰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아니다라고 몰아세우게 되니까 이런 국민적 갈등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야당도 야당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인데 저는 박수현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답변할 때까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 궁금해지는군요. 그런가 하면 추 장관은 능력 있는 내 아이를 군이 오히려 제비뽑기로 통역병 선발해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재명 기자, 능력 있는 아이인데 군이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고 발언했는데 제비뽑기로 떨어진 사람이 추 장관 아들뿐만이 아닐 텐데 추 장관은 내 아들이 능력이 있지만 안타깝게 제비뽑기로 탈락을 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군이 제비뽑기로 능력 있는 내 아들을 떨어뜨렸다라고 발언하네요. 그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역병을 선발할 때 있어서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게 공정한 건지 아니면 제비뽑기로 선발하는 게 공정한 건지 이건 사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예. 컨트롤할 정도로 굉장히 논쟁의 대상인데 문제는 군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한 게 어쨌든 군의 주장이지만 지금 당시에 이제 지역 대장의 주장이지만 청탁에 들어와서 이 청탁을 막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아들 못지않게 통역 능력이 뛰어났던 어느 친구도 제비뽑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또 청탁했던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아들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제비뽑기 때문에 떨어뜨렸다 군에서 라는 인식은 굉장히 뭐랄까 지금 이 특혜 휴가 의혹 자체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쟁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을 오히려 내비친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발언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전주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고승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야당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가 추 장관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해왔어요. 그런데 어제 비로소 독백이었다라고 사과의 표명을 어제서 했습니다. 야비하지 않느냐라는 이 표현이 야당에서는 소설을 쓰고 있네 2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질의 문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 질의자의 질문에 대한 이제 평가거든요. 근데 평가를 야비하다고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적절하지 못한 그 표현 같습니다.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런 이건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데 야비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까지도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있네 이거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답변에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문답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전 의원이 말한 그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요. 판례에 의하면은 그 부대장 승인 기록이 없는 경우에 탈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기록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판례가 적용되는 그런 사건 아니라는 것도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당한 박근혜, 일부 정치검찰,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 두둔하면서 이 의혹 제기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정청래 의원 주장대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너무 많이 나갔죠. 정청래 의원이요? 어제 그 정청래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 1번으로 나서셨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정청래 의원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걱정하셨어요? 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청래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게 본인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열심히 그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국민께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당도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마 지금 국민의 어떤 정서를 생각하면 이미 국민께서는 옳고 그런 거 판단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믿고 좀 겸손하고 정중한 언어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그런 어떤 자리로 어제 그 질문의 기회를 1번으로 활용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청래 의원께는 미안하지만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하지만 부적절했다. 지금 우리 김병민 의원의 고순덕 변호사님 지적대로 민주당의 자세는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국민의 정서 그런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 좀 죄송하고 잘못했고 저희가 더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집권당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다라는 비판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입니다. 의도된 침묵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심파로 동문서답합니까? 추 장관이 빼딱구들을 싣는지 못 싣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꿀빤 군대 생활은 그 자체가 특권이자 반칙일 뿐입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 백으로 버티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수일째 침묵을 이어가던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라며 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의 지도부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청래 의원과 관련돼서는 박수현 전 의원에게 제가 여쭤봤고, 여당에서는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의혹 제기다. 혹은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 중에는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추미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이제 집권 당의 문제,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추미애 현재 장관 아들 문제에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옳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의 기준과 상식에 맞춰서 행동하라고 오만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면서 모든 일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게 된 것은 지난 정당과 지난 정권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상황과 수준에 이르렀다면 사실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국무장관 자리를 역임할 수 있는 인사가 추미애 장관 하나가 아니라는 일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추미애 장관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전체가 저렇구나라고 가져갈 수 있는 불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낙연 대표가 과거에 보였던 행동들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짧게 한 말씀. 예, 박수현 전 의원님. 예,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대로 태극기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라고까지 저는 좀 더 많이 나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었냐면 이 문제를 최초에 제기한 국민의힘의 이제 신모 의원님께서는 그 태극기 광장에 나가서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힘 역시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도 역시 함께 돌아봐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 의원의 그런 어떤 표현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차분히 진실을 규명하는 스탠스로 가는 것이 집권당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 이슈 못지않게 오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바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 건입니다. 8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을왕리에서 있었던 음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여성이 어제 영장 심사 때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혐의만 무려 8개입니다.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 등 윤미향 의원을 8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주요 혐의, 업무상 횡령,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조의금 여행 경비 등등 5개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5,755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리고 정대협 법인 계좌로 2,098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마포쉼터 운영비 2,182만 원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래서 총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윤미향 의원이 임의대로 썼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 외에도 또 다른 혐의, 8가지 혐의거든요. 사기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굉장히 혐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8가지 혐의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정부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정을 받았는데 그게 부정 수정됐다. 왜냐하면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어야만 박물관 보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학예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용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보정을 받았다. 이런 또 혐의가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 사실 윤미향 의원의 혐의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바로 치매 그러니까 치매 상태였던 김원옥 할머니가 받은 여성 인권상의 상금 중에 상금 1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약 7,900만 원 정도를 정 의원이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할머니의 제대로 된 의사를 얻어서 기부를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검찰은 치매 상태인데 어떤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오히려 윤미향 의원 측이, 정대현 측이, 정 의원 측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그래서 준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준사기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매 상태인 할머니의 상금의 상당액을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굉장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치명적이고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검찰에 계실 때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 경향신문이 앞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경향신문이 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계좌로 돈을 모금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고, 어제 검찰은 오늘 경향신문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이 사적으로 썼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물론 재판에서 CCTV 가려 봐야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혐의 내용, 8개 혐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당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일부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혐의가 검찰에서는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언론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랄지 특히 굉장히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측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허위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친일 얘기도 그때 막 그렇죠. 나왔었어요. 친일이랄지 여러 가지 공격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것만 보면 그 당시 의혹들이 상당히 좀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물론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수사는 시작했지만 결국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약간 검찰에 대해서 왜 불구속 기소를 했지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 자체가 물론 이전에 한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일해온 그런 공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참작할 사유가 있던지 아니면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는지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구속영장 기준에 의하면 약간 특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정에서 무죄를 아주 다투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혐의 자체를 보면 굉장히 중한 혐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무혐의라고 판단했을지 함께 보시죠. 딸의 유학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은 불기소 판단을 했고요. 아파트 자금 의혹과 관련돼서도 개인 돈으로 산 건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윤미향 의원은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땀을 빼면서 억울하다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8개 혐의에 대해서 사기 등 기소를 했는데 윤미향 의원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성실히 수사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는데 기소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라고 주장했고요. 모금액을 사적으로 쓴 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충실하고 국난 극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문제없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개 혐의, 사기 등에 대해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뭡니까?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우리 채널A에 오늘 오랜만에 나오면서 채널A에 감사를 좀 하고 있는데 별 말씀을요. 언론이 윤미향에 대해서 처음에 제기했던 그 한 20가지 정도의 의혹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 머릿속에는 기정사실화돼서 각인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국민 정서적으로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이 8개를 기소하고 11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8개를 이제 기사에 났으니까 그 11개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됐는데도 11개는 불기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제기됐던 의혹이라는 것이 검찰이 기소했으므로 상당 신빙성은 있으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기소 여부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11가지를 자세히 정리해서 보여주신 저를 대신해서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 재판의 과정에 넘어가더라도요. 늘 기사를 보면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확정된 사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와서 그 피소인 측, 이 측의 어떤 변호인의 어떤 반대 신문이나 이런 것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미향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법원에서 윤미향의 어떤 시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저도 이 많은 의혹 중에 전부 다 잘못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데 잘못도 있고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 동안 그가 해왔던 이 운동의 자체가 표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회계부정이나 이런 문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래요. 처음에 30년 전에 운동 시작할 때 보면 한두 명이 시작을 했어요. 한 10수년간 그 지하실에서 한두 명이 운동을 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정부의 회계 기준도 불투명해지고 이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점점 강화됐어요. 기준이 변하고. 이랬던 모든 과정까지를 전부 다 어떤 유죄의 범위로, 의혹의 범위로 본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러나 검찰이 8개를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것은 상당 부분 합리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윤미향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자기에게 시간이 올 법원의 시간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 민주당은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야당의 입장도 한번 묻겠습니다. 1억 원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돈도 돈이고,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됐던 건 이용수 할머님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가장 큰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울고 함께 모든 것들을 위한다고 얘기했던 피해 할머님께서 스스로 나와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미향 의원에 편애되면서 이용수 할머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서 후원했던 돈들을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값의 배임으로 이 안성 쉼터를 샀을 뿐 아니라 거기에 피해 할머님들은 이 장소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난 바가 있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재판이 다 끝나는 상황까지 지켜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사법적 판단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과정을 보게 되면 당시 공범이었던 최순실이 기소되는 과정,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됐던 순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현재 검찰이 기소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던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덕적 일탈, 사법적 일탈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다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구하는 것이 저는 정당과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국회 내에서 윤미향 의원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국회 윤리특위를 열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 박사님이 이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 네. 산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배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을 해주셨고, 또 반면 이제 헐값에 팔았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또 불기소했다라는 것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핫플입니다. 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벤츠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살펴보시죠.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교통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법정에 가서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을왕리 차변 가해자들이 사고 전날 처음 만났다라는 정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동 한 도로 만취 상태 운전자 A씨 33살 여성과 충돌 사고로 사망을 했던 50대 가장이자 치킨을 배달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A씨 구속됐습니다. 동승자 B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일행 2명과 함께 1차 후에 2차 술자리에서 싸움 발생하자 이 여성이 주차된 차량을 끌고 나가던 중에 1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하고요. 이 차량은 정작 이 여성의 차량이 아니라 옆에 타 있었던 동승자 남성의 회사 법인 차량이었다는 거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남녀가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병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만나는 게 엄격히 따지면 이제 사고 전날인데요.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것이 0시를 넘어서 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남녀가 4명이 만나서 횟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때문에 이제 횟집이 9시에 문을 닫으니까 이제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이제 4명이 먹었다는 거죠. 먹었다가 거기에서 어떤 뭐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둘만 나왔다는데 굉장히 이제 의혹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녀가 차를 탔는데 조수석에 탔던 이 차량이 조수석에 탔던 남자의 그 소속해 있는 법인의 차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운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자가 왜 운전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예. 또 여기에서 나와서 숙박업소에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집으로 귀가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거 충분히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운전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스터리인데, 그래서, 운전자를 바꿔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CCTV랄지 여러 가지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안 했는데, 이 남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원래 이 남자 운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경찰에서, 입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또 비난받는 게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에서 당연히 중앙선 침범에서 사고를 낸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엄벌을 하는 거 맞죠. 근데 운전을 하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차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19에 신고하고 6, 7분 지나니까 그때서 둘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내려서 또 한 행위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피의자 구호 조치 의무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권리랄지 그런 걸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좀 비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건지는 조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김관선 변호사님, 왜 남성 차량을 여성이 운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님 아직까지 뭐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뭐 나온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둘 사이에 누가 운전을 할 것인지 이제 둘 다 제가 볼 때는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면허 취소 기준이 1.0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아마 일반적인 뭐 제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운전을 누가 할 것인가 서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술 마신 이제 음주 측정량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음주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죠. 근데 0.1 이상 나왔다 이렇게 경찰에 알려져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음주운전 여부의 뭐 그런 것보다도 박 대변인.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계신데 특히 저 배달 가장으로서 얼마나 그럼요. 힘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와중에 희생이 됐다는 저런 어떤 사회의 문제로 확대돼서 볼 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우리가 더 주목할 부분이다 생각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미스테리한 일이 있습니다. 0.07%의 미스테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첫날 풍경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첫날 서울 도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를 마시려고 온 직장인들도 방역당국의 좌석 테이블도 뛰어앉도록 지침도 내렸고요. 자, 첫날 모습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항체율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늘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0.07%. 국내 13개 시도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명만 항체를 보유한다? 1,440명 중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한 명이다. 0.07%다. 뉴욕 24.7, 런던 17, 우한 3.2, 도쿄 0.1%보다 낮은 수치다.
오늘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체 비율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방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조사 인원이, 그러니까 1차 때는 3,000여 명이었고요. 3,055명. 그리고 2차 때는 지금 1,44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 0.03%, 0.07% 나왔거든요. 그걸 환산하면 실제로 우리 현재의 그 확진자가 한 22,000명 되는데 인구 대비로 얼추 비슷합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0.0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굉장히 역학조사를 잘해서 확진자를 다 찾아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숨은 감염자 퍼센트가 우리가 이제 경로미상으로 보고 있는 게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로미상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확진자한테 감염된 거다. 숨은 감염자가 아니라 딱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있었다는 거는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항체가 그만큼 적다는 건 그만큼 확진된 사람 비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의미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 퍼센트가 확진자 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와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무증상 감염 있고 숨은 감염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숨은 감염자가 한 2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숨은 감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로미상인 사람들이 20%대가 나오는데 그 경로미상은 역학조사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하필이면 그 사람은 확진자한테 누군가의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 해석이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방역당국 자체도 너무 이게 의아하니까 미뤘거든요, 발표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표본수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1,400명, 1차 때도 3,000명.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 명인데 너무 적은 수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N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표본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중앙체가를 테스트하느냐. 중앙체가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로운 테크닉이고 실제로 숙련된 연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엘라이자라든가 아니면 레피드킷 굉장히 손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중앙체는 아니고 일반 항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IgG라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염 여부를 볼 때에는 중앙체를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항체가를 보면 되는데 중앙체 까다로운 걸 하다 보니까 N수가 적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400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00명 또는 그러니까 수십만 명 규모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양성률이 57%가 나왔거든요. 근데 인구수가 11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했던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만 명인 인구에 2만 명 테스트를 했는데 5천만 명 규모의 1,000명 남짓을 테스트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더 N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는 방법도 중앙체가 아니라 일반 항체가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뭐 추가 조사한다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106명. 이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숫자가 91명이에요. 이제 세 자릿수에 두 자리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를 보고 한쪽에서는 야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방역 잘했다. 국민들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검사 수 자체가 좀 확인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검사가 주니까 확진자도 덜 나오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 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검사 대상자로 보는 거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 단계에서도 100명 수준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기준으로는 3단계 적용입니다. 근데 2단계로 완화를 시켜놓은 거고 실제로 이렇게 완화됐을 때에 굉장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가짐이 약간 그러니까 해이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9시 넘어서 술자리도 많아지고. 예, 그러면 교수님,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가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부러 검사 건수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역 당국의 기준은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이 없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방역 당국이 완화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마음도 같이 완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말로는 단계는 정책적으로 완화를 하지만 마음가짐은 여전히 2.5단계, 3단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실제로 지금 3단계 거리두기를 더 세분화하고 세부 조치 그 기준 지침 자체도 경제적인 게 고려가 된다면 경제학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부 조항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 단계로 어쩔 때 이제 단계별로 없는 1.5단계, 2.5단계가 만들어지면서 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고 저쪽은 문을 열어야 되고 형평성 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은경 임명식과 관련된 청원글이 등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죠, 이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PC방 카페는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당해 다 죽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빼곡히 서서 사진 촬영하는 장면을 소상공인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임명식 당시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한 상태, 임명식 기획한 탁현민 비서관에게 규정대로 300만 원 벌금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야당의 질의에 정세균 총리도 따져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뭐 쇼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쇼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정은경 청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적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또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중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사실 정은경 청장은 뭐 잘못이 없죠. 그 행사는 뭐 다른 분들이 다 기획하고 했을 테니까. 예, 지금 정은경 청장의 지금 발언처럼 정말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일단 죄송하다라고 자세를 낮추는 저런 자세가 아마 국민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청와대도 저런 지적이 있으면 뭐 당연히 그래 우리가 좀 불찰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빨리 인정하는 것이 뭐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재명 기자님 옆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태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공직자는 물론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은경 본부장과 우리 질병관리청 이 요원들이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힘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비판도 하지만 더 힘을 주는 것이 옳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쾌적한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기상캐스터 연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된다고요? 네, 쾌청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절로 기분 좋아지는 요즘이죠.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에 구름 많겠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선선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강원 영동과 호남 내륙, 제주 산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은 27도, 대전과 대구는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또 중부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가을볕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 오늘의 주제 보좌관이건 3번의 전화라는 제목으로 검찰 출신의 우리 또 김광삼 변호사님과 청와대로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